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날이 붓죠? 학생회장 선거 투표 꼭 하세요. 알았죠? 예, 투표 꼭 하시고, 다른 후보가 또 요청하면 또 5분 스피치 기회를 우리 강의실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들 있으시면 귀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성동현 후보 공약에 보니까 교수님들이 대충대충 써놓은 강의 안내 말고 제대로 해서 정보 서비스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 것도 그랬나 모르겠네. 나름대로 성의껏 썼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 학기에는 더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를 한 가지 해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내신 강의 요약 리포트 채점이 이제 겨우 끝났습니다. 굉장히 너무 많아서 택배로 집에 보냈다가 다 채점하고 택배로 다시 이제 일로 붙여놓고 왔는데,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2사람 이상 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죠. 근데 우리 조교들이 여러 쌍의 카피본을 찾아냈고, 또 저도 이렇게 채점하는 과정에서 조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좀 발견했는데, 물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것은 아니고, 글씨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양하고, 또 편집을 약간 차이나게 한 그런 정도의 정성은 들였는데, 너무 이제 무성의하게 카피를 한 이런 것들이 몇 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이익을 크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받아야 될 점수보다 한 3점 정도 적게 주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최하점이거든요. 기대면. 뺏겨서 낸 학생은 뭐 좀 할 말이 없겠지만, 이제 파일을 줬던 학생은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꽤 잘 쓴 요약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고한 대로 그렇게 했고요. 이제 다 찾아낸 것은 아닙니다. 다 찾아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점수를 안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누가 그렇게 한 학생들은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16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는 다시 안 들으실 거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래봐야 소용이 없는데, 혹시 다음 학기에 또 제 강의를 들을 학생들에게는 소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안 낸 학생이 20여 명 넘게 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는 이제 쭉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은 뭐 무슨 사연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출석도 비교적 잘한 학생 중에도 내지 않은 학생이 왕왕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낸 학생만큼은 점수를 못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싼 등록금 내고 학점당 얼마 내고 이렇게 강의를 받는데 출석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안 내서 그렇게 점수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점은 좀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음 주에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다 학점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강의가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한 건데, 여러분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그런 인터넷상에서 구해볼 수 있는 자료를 찾으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여러분에게 권할 만한 그런 좋은 자료를 웹상에서 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 자료들도 좀 있고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학습 참고 자료로 여러분에게 권하기에는 다소 문제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고 자료를 제시 못했습니다. 그 대신 사전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또박또박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아주 폭넓고 여러 단계에 걸친 그런 수직적으로 심층 있는 그런 사회적 분업, 기술적 분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어떤 물건 중에도 우리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만든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용품 하나조차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사용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 노동을 거쳐서 여러 종류의 생산 기계를 활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원해서 사게 되면 기업들이 그걸 생산해주고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것을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공공재,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치르고 구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선거를 하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어떤 사람을 뽑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뭐 또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국민 대표들이 하는 일들이 다 경제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아주 다양한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우리의 주권을 위임해 줍니다. 이 위임의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공재의 공급이 결정되는 것이죠. 패키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공적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530만 표 차이라는 것은 해방 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제대로 치러진 선거에서 어느 주요 정당이 다른 주요 정당의 후보에게 530만 표 차이로 패배한 또는 그런 표 차이로 승리한 역사가 없습니다. 특히 19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고 나서 이루어진 5번의 선거에서 200만 표 내외 정도가 제일 큰 표차였고 500만 표가 넘는 득표차라는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방적인 선거였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선택이 이루어진 데에는 역시 이명박 후보가 제시했던 여러 공약 중에서 경제 살리기, 고도성장, 일자리 만들기, 747, 대우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말해서 경제 살리기라는 이제 이 서비스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선택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공약만 선택한 게 아니고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이제 그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주로 보고 국민들이 선택했지만 그 후보가 들고 있던 보따리에는 다른 것들이 함께 많이 들어있었죠. 어떤 게 들어있었어요? 물대포 같은 것도 거기 몰랐지만 들어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안 통치 이런 거 들어있었고요. 사이버 모욕죄 뭐 이런 것도 역시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제품이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그런 것도 조용하게 들어있었던 거죠. 감세, 그 종부세 폐지 뭐 이런 거. 또 이제 길거리에서 함부로 데모하면 잡아가는 거 이런 것도 들어있었고요. 남북 관계를 냉동고에 집어넣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들어있었고, 수도권 규제 철폐, 이것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의 어떤 특정한 후보가 국민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맡긴 그런 정책 패키지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패키지 대 패키지로 골라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그때 경제가 죽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여하튼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보면 숨 넘어가기 직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 이런 이제 당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뭐 대통령은 그래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심장마비, 기도 폐쇄 그런 상태라고 봐야죠. 다 레토릭입니다. 지금 이제 그 경제 살리기라는 제품을 보고 패키지를 선택을 했는데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아주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뭐 이제 교과서 이런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그런 문제도 들어있고요. 미국산 소고기 이런 것도 그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나중에 그 안에 들어있었죠. 마찬가지로 패배한 후보들의 보따리 안에도 무엇이 들어있었을지는 사실 우리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눈여겨 안 봤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또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기 있는 줄 몰랐던 그런 선물들이 그 보따리 안에서 하나씩 나오는 걸 아마 보게 됐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가 제도를 잘못 운영하기 때문에 또는 민주주의 경험, 집단적 의사결정의 합리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일까? 아니면 근원적으로 투표를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일까? 만약 이것이 근원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논쟁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데요. 많은 복잡한 측면들이 있지만 아주 단순화시켜서 한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우리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유권자로서 참여해서 내리는 의사결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권한의 위임을 받은 국민의 대표들이 하게 되는 의사결정의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이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만약 그런 이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런 이론적인 취약점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실천적 교훈 또는 행동 매뉴얼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집단적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의 핵심입니다. 정치외교학과가 있죠. 정치외교 분야에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아마 많이 다룰 겁니다. 근데 되게 정치학과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다루지를 않겠죠.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소위 정치학 또는 외교학, 정치학의 그런 분석 패러다임을 통해서 접근하는데, 경제학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상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거 또는 투표라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한 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논증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케네스 J. 에로우라는 사람. 에로우. 이 사람이 1951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어떤 사회적, 집단적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도 민주적 또는 비독재적
어떤 사회적 집단적 의사결정도 민주적 비적대적 결정 절차를 밟을 때 합리적일 수 없다. 이야기는 민주적 의사결정은 불합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약하게 말하면 합리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가능성 정리라고 말합니다. Impossibility Theorem. 불가능성 정리. 그러니까 민주적인 동시에 합리적인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대수학적 또는 논리학적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얻게 된 정리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전혀 대수학적이거나 아주 논리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논리적인 과정은 저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뿐이고, 좀 기하학적 방법으로 좀 쉽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처리법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몇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리를 도출하는데 기본 전제가 되었던 몇 가지의 경제 이론적인 전제 조건만 살펴본 다음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몇 가지 수치 예를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죠. 에로우가 이 불가능성 정리를 도출할 때 5가지의 전제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흥미로운 경제이론적인 또는 철학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전제 조건인데, 첫 번째가 선호 관계의 완전성과 이행성. 이행성이라는 건 transitivity, 이렇게 원래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성은 completeness죠. 우선 다 써놓고 하죠. 두 번째가 파레토 원칙. 세 번째가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번째가 비독재성. 이게 이제 non-dictatorship 이렇게 표현을 하죠. 꼭 민주적인 게 아니라 비독재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호의 비제한성. 이 5가지인데요. 하나씩 우리들의 일상용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첫 번째, 선호관계의 완전선 이행성은 선호라는 이런 겁니다. A, B라는 대안이 있을 때 A가 B보다 좋다, 또는 B가 A보다 좋다. 두 가지는 나한테 똑같이 좋거나 똑같이 나쁘다. 이게 이제 선호라는 겁니다. 선호라는 건 preference니까 prefer A to B, 그런 영어 수구를 다 아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A가 B보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통 기호로 표현하면 A와 B라는 대안이 있을 때 A가 B보다 좋다 하면 이렇게 씁니다. 부등호를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벌려서. 완전성이라는 것은 대안이 10개 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 대안들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이행성이라는 것은 3개의 대안이 있을 때 나는 A가 B보다 좋다,
동시에 이 사람이 B는 C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선호 우선순위는 반드시 A, B, C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그냥 우리가 대수학에서 보는 부등호와 거의 비슷합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A는 당연히 C보다 커야겠죠. 이게 트랜지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각각 비교했을 때 이런 선호순위가 나온다면 세 개를 동시에 놓고 고르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선호순위가 성립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A가 B보다 좋다고 해놓고 B도 C보다 좋다고 해놓고 C하고 A를 골라라 그럴 때 A보다 C가 좋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트랜지티브하지 않은 겁니다. 이행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냐? 유권자들이 후보가 3명 나왔는데 예컨대 이명박, 권영길, 정동영 이렇게 셋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명박이 정동영보다 좋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권영길보다 정동영이 좋아. 이러면 너 이명박이 좋아, 권영길이 좋아 이렇게 물으면 이명박이 좋아 이렇게 대답해야지. 권영길이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 의사결정에 이런 유권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분석할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첫 번째의 전제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유권자는 분석이 불가능해요. 예측도 할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겁니다. 설명 들으니까 쉽죠? 말만 어렵지. 두 번째 파레토 원칙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경제학과 학생들은 파레토 원칙이라는 게 뭔지 아실 텐데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죽고 없죠. 이름에서 보듯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우익의 마르크스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이죠. 예, 우파의 마르크스.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한 논증 중에 빈부격차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떤 제도,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든 아주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아주 가난한 사람의 비율은 거의 정해져 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논증한 사람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파레토가 유명해진 것은 이 사람이 사회의 후생 또는 복지에 관해서 아주 독특한 철학적 또는 이론적인 원칙을 내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좋은 사회다 또는 개선된 사회다, 발전한 사회다, 더 나은 사회다 이렇게 말할 때 파레토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회가 어떤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후생, 복지,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을 침해하거나 삭감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의 복지 수준을 올릴 수 있을 때 그때 개선되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의 국민이 있는데 99만 9,999명에게는 최소한 행복 또는 복지, 후생의 삭감이 없이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는 가운데 딱 한 사람의 복지가 개선된다면 그 사회는 그 이전 상태보다 개선된 사회라는 거죠.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있죠, 물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마 문제없이 동의할 겁니다. 100만 명의 국민들 중에 딱 한 사람이 그전보다 행복해졌고 나머지 99만 9,999명은 똑같은 상태라면 분명히 그 사회는 그전보다 더 행복한 사회죠.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딱 뒤집어 놓으면 단 한 사람의 복지가 감소한다. 단 한 사람의 복지를 감소시키면서 99만 9,999명의 복지를 향상시킨 사회. 이 사회는 그전보다 개선된 사회인가? 파레토의 원칙에 따르면 개선된 사회가 아니죠. 개선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의 후생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의 후생이라도 증가시키는 것이 개선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손해봤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더 행복하고 내가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더라도 그것은 규범적으로 볼 때 개선된 사회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99만 9,999명이 더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회가 그 이전 사회보다 개선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찬성합니까? 우리들의 직관은 아니라고 그러죠. 직관적으로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윤리적으로 따지면 99만 9,999명의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 딱 한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킬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가? 매우 어려운 문제죠. 만약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 사회일 수 있겠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4,800만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4,800만 분의 1로 나누어서. 이것이 정의로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직관이 이것이 정의롭다고 느끼게 합니까? 아니죠. 인간이라는 건 참 묘한 존재입니다. 이 파레토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단히 기묘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는 논박할 여지 없이 타당한 주장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단 한 사람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개선이다. 여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단 한 사람의 복지를 해친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높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선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뒤집어서 만약 한 사람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나머지 사람이 나눠 가져서 행복해진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조치인가? 우리들의 직관은 또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직관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건 연구해 봐야죠. 그건 생물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은 굉장히 기묘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르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잡담을 좀 많이 섞을게요. 심리학자들이 이 인간의 도덕적 직관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이게 철길이 있어요. 철길이. 여기 기차가 갑니다. 연기를 내보면서. 앞에 사람들이 5명이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기차가 오는 거를. 하여튼 무슨 이유에 의해서든 그냥 기차가 가면 다 죽어요. 나는 여기 기관사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지선으로 기차를 돌립니다. 이렇게. 지선으로. 또는 기관사도 모르고 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 레버를 당겨서 이 기차를 다른 지선으로 빼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빼내려고 봤더니 여기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하나 발을 삐었던가 다리가 부러졌던가 뭐 해서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철길 위에 있는 거죠. 이걸 돌리면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5사람은 살지만.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당신이 이 레버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레버를 당길 것이냐, 차를 일로 돌릴 것이냐, 또는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이게 일종의 딜레마 게임인데요. 누군가가 이거 레버를 당겨서 차를 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찬성하느냐 또는 용납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1번 상황이고요. 2번 상황은 여기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가 있는데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몸무게가 1톤 좀 나가가지고 이 사람 여기 딱 뛰어내리면 기차가 부딪혀서 서게 돼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을 밀어떨어서 이 기차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이러한 행위를 당신은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경우에 대해서 아주 다른 답변을 하죠. 이 답변은 미국과 같은 뉴욕과 같은 문명사회의 대도시의 주민들,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은 사람과 저 폴리네시아의 원주민들한테 동시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놀랍게도 그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다수 답변은 이렇게 돌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하겠다는 답변이 압도적입니다. 열차를 레버를 당겨서 지선으로 빼서
한 사람이 죽고 5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 용납할 수 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남태평양에서도 그렇고. 반대로 이 사람을 밀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차이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이번 상황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밀어뜨려서 이 사람을 5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도구로. 그거죠? 사람을 밀어뜨려서 다른 사람 5명을 살리는 도구로 이 사람을 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5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레바를 당겨서 지선으로 뺐어요. 빼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여기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5사람을 살리는 대신 죽기는 하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5사람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양해한다가 압도적인 거죠. 이것이 도덕적 직관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도덕적 직관은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본래부터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두뇌 깊숙한 곳에 누군가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들의 유전자와 우리들의 뇌 속에 있는 어떤 매뉴얼이 1번 상황에 대해서는 yes, 2번 상황에 대해서는 no라고 대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파레토 최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파레토 원리라는 것은 우리들의 도덕적 직관을 건드리고 있어요. 매우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파레토 최적이라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후생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후생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그것이 파레토 최적, 파레토 옵티멈입니다. 사회는 거기서 개선을 스톱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볼 때, 규범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죠. 이것은 어떤 사회 변화가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회적 변화라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꼭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어느 누군가의 후생을 침해하지 않고는 어떤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이 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여기서 변경을 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모든 사회적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철학적 원리가 될 수 있죠. 이래서 이제 빌프레도 파레토는 좌익의 마르크스가 혁명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우익의 마르크스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모든 사회적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철학적 규범적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파레토 최적, 파레토 옵티멈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면 우리가 늘 그리는 이 사분면으로 그려서 여기에 U1 어떤 개인 첫 번째 어떤 사람 1번 사람의 효용 또는 행복, 복지 세로축에다가 두 번째 사람의 복지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선가 두 사람의 복지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분배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여기로 이 점이 나아가는 것은 개선입니다. 개선. 파레토 개선. 이 경계선을 포함해서 최소한 첫 번째 사람의 복지 수준을 이 상황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사람의 복지를 올리거나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의 복지를 여기 유지한 채로 첫 번째 사람의 복지를 높이거나 둘 다의 복지를 높이거나 이것은 선이라는 겁니다. 개선. 그러나 이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것은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파레토 원리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우리들의 규범적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될 만한 원리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파레토 최적이나 파레토 개선, 파레토 원칙 이런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파레토 원칙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어떤 의미냐 하면 100만 명이 의견을 냈는데
A, B 중에 어느 걸 택할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99만 9,999명은 나는 아무거나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한 명만 나는 A가 좋아. 라고 답했을 때 그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론은 A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 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무효표를 말하자면 기권하고 딱 한 사람만 후보 둘 중에 A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있기 어렵지만 원리상 파레토 개선, 파레토 원리에 따라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A, B 중에 어느 거를 너는 좋아하니라고 물었을 때 이 유권자가 난 B가 좋아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갑자기 C라는 새로운 대안을 줘요. 여기 대안이 하나 더 있어. 이 세 대안을 순서대로 배열해봐. 그랬더니 유권자가 여기서는 B가 A보다 좋다 그랬어요. 갑자기 A, C, B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일관성이 깨지게 되죠. 여기서 분명히 B가 좋다고 해놓고 C를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A가 좋대요. 이렇게 A와 B 사이에 A, B가 아닌 A와 B 사이의 비교와는 관계가 없는 C라는 대안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A와 B 사이의 선호순위가 뒤바뀌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논리적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는 이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더 독립적으로 자기의 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압니다. 이 전제가 왜 필요한지. 네 번째는 비독재성이에요. non-dictatorship.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히. 이건 민주성의 원리입니다. 민주성의 원리. 이건 전부 다 사실 경제적인 합리성을 따지기 위한 조건이고요. 이건 절차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호의 비제한성. 이것은 꼭 필요한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유권자들이 무엇이든 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무엇이든. 자기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다 알고 제출되어 있는 모든 대안에 대해서 다 알고 그 대안들을 차례대로 선호순위를 정해서 선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하고 자신의 선호에 일치하는 대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선호의 비제한성. 어떤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뭐 누구는 빨갱이니까 절대 찍으면 안 돼.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순수히 어떤 것이 제일 자기 마음에 와닿고 다른 것이 두 번째에 와닿고 그 다음 또 다른 것은 그 다음번에 와닿는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5가지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면서 에로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아까 불가능성 정리라고 말하는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도 민주적인 동시에 합리적일 수는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논리적 대수학적으로 입증하기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지금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재밌나요? 흥미롭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정운찬 교수님이 그 서울대 총장 하셨고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다가 안 하신 분, 그분이 프린스턴에서 막 귀국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가르친 세대가 저희 동기들이었어요. 1979년도 우리가 2학년이 되어서 경제학과에 갔을 때 그때였는데 그분이 권해준 책 중에 이 케네스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다룬 책이 있었습니다. 그 해적판, 영문판을 그때 지적 소유권 이런 게 좀 개념이 서기 전이라 학과에서 불법 복제를 해가지고 그걸 구입해서 싼 값에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영어도 짧고 학문도 짧아가지고 몇 번 도전해봤는데 몇 페이지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 1학년, 2학년이 읽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높은 논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수치예를
여기저기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로서는 이 불가능성 정리라는 것이 민주적 절차, 의사결정 또는 우리가 선거를 하고 다수당과 소수당, 집권 세력과 야당이 나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 봤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5가지 이 전제 조건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노트에 적어놨죠. 이 전제 조건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는 사례 1. 사례 1은 이것은 꽁도르세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꽁도르세의 역설. 꽁도르세라는 사람은 1793년인가에 세상을 떠났죠. 1793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프랑스 국민공회 의장을 하다가 로베스피에르하고 한판 붙고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단두대에서 처형된 철학자입니다. 수학자이고 또한 천문학자, 종합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꽁도르세. 인간사회의 진보사 개요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당시 좌파 철학자로 명성을 떨쳤고, 이 사람을 반박하기 위해서 멜더스가 인구론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했는데요. 그 과격한 주장의 대표적인 예가 모든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했고요. 저게 1790년대는 엄청 과격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이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해야 된다. 어쩌면 감세 저축 제도 이런 거 있죠? 저축하면 감세해주는 그런 과격한 주장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의 문명적 기준에 속하는 이런 정책들을 제안했는데, 당시로서는 가장 급진적이고 과격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히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자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주장이 유럽의 지식인 사회를 말하자면 단숨에 빨아들였고, 그 당시 귀족 부인들의 살롱에서는 꽁도르세를 모르면 지식인 취급을 안 해줬다고 그럽니다. 격분한 나머지 멜더스가 저런 이상주의적이지만 유해한 해로운 주장의 실체를 폭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구론을 썼고, 멜더스는 인구론을 통해서 그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합니다. 그 당시에 인구론이 그게 1790년대 막바지에 나온 책, 이거는 초판이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꽁도르세라는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이 안 일어나서 오래 살았으면 훨씬 더 많은 저작과 어떤 수학적 정리의 어떤 발견 이런 걸 했을 사람이죠. 꽁도르세가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해서 그때 이미 모순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네 줄에 네 칸입니다. 이렇게. 꽁도르세의 역설이 뭐냐? 이걸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유권자 1번, 유권자 2번, 유권자 3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선호 순위가 나옵니다. 여기는 아니다,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네. 미안합니다. 네 칸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로는. 네 칸. 여기가 이제 유권자들이 각각 생각하는 최선, 차선, 최악, 이 순서로 배열합니다. 이게 선호순위죠. 선호순위. 유권자 1은 대안은 3개가 있고 유권자도 3사람이 있는 모델입니다. 유권자 1은 A, B, C 순으로 좋아해요. 유권자 2는 B, C, A 순으로 좋아하고요. 유권자 3은 C, A, B 순으로 좋아합니다. 이 A, B, C는 뭐든 될 수 있죠. 아주 넓은 길, 중간 넓은 길, 대충 넓은 길,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자형 교량, 아치형 교량, 현수교, 이런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후보 A, 진보 후보, 중도 후보, 보수 후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하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A, B, C라는 대안 3개가 있고 1, 2, 3이라는 유권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단순 다수결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후보가 몇 명이든 제일 많이 득표하는 놈이 이긴다. 어떻게 되죠? 단순 다수결을 하면. 단순 다수결을 하면. 결론이 납니까? 안 나죠. 1대1대1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찍을 거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꿉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붙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먼저 A, B를 붙입니다. A, B 두 가지를 붙여요. 표결에. A와 B를 표결에 붙이면 C를 제외하고 어느 게 이기죠? A가 이기죠. 유권자 1은 A, B보다 A를 좋아하니까 A. 유권자 2는 B를 A보다 좋아하니까 B. 유권자 3은 A를 B보다 좋아하니까 A. 이렇게 해서 A, B를 붙이면 A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C가 남았죠. 그 B는 탈락시키고 A하고 C를 붙입니다. A와 C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권자 1번은 A를 택하죠. 2번은 C를 택하고요. 3번은 C를 택하죠. C가 이기게 됩니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붙인다면 C가 결정되겠죠. 2대1로. 그러면 이제 쌍을 바꿔서 해보죠. 먼저 A, B를 붙이지 말고 A, C를 붙여요. A, C. A와 C를 붙이면 C가 이기죠. 아까도 봤지만 A와 C를 붙이면 C가 A보다 앞선 게 두 개이기 때문에 2번, 3번 유권자가 C를 찍어 C가 됩니다. 그럼 A는 탈락. 그 다음에 B와 C를 붙여요. 어느 게 이기죠? B가 이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의사 진행을 바꾸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B, C를 붙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사람의 유권자와 세 개의 대안이 있을 때 단순 다수결로 하게 되면 결론이 안 나니까 둘씩 순차적으로 붙이는 표결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 보면 어느 것부터 먼저 짝을 지어서 표결에 붙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가 A, B, C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꽁도르세 순환 또는 꽁도르세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은, 유럽은 굉장히 일찍부터 의회 제도가 발전된 지역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표결들을 많이 하면서 수백 년 동안 해왔죠. 그런 과정에서 꽁도르세가 발견한 것은 의사 진행 절차를 달리하게 되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런 수치예를 가지고 해보니까 실제 이론적으로 의사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 예, 그렇게 돼서 의회 발전사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그런 국회법 절차가 많이 있는데 수정안이 나왔을 때는 원안과 수정안 중에 뭘 먼저 표결에 붙이냐. 또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 재수정안이 나왔을 때 어떤 것부터 하느냐. 이런 많은 의사진행 규칙들이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된 것입니다. 여하튼 이걸 볼 때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의사결정 절차도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유권자가 3명뿐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유권자가 짝수가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또는 대안이 짝수가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우의 논문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를 계속 학자들이 고민하고 시험해보는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한번 수치예를 보도록 하죠. 혹시 유권자가 홀수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짝수 유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이상의 대안이 있고, 대안이 둘이면 별 관계가 없어요. 대안이 둘이면 둘 중에 어느 것이든 한 표라도 많이 얻게 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대안이 셋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한 줄을 더 만들어요. 4칸에. 하나, 둘, 셋, 넷, 5칸을 만듭니다. 여기 4칸을 만들고, 이번에는 유권자 1, 2, 3, 4, 넷이 있고요. 여기도 역시 최선,
차선 최악. A, B, C. C, A, B. B, A, C. 그 다음에 C, A, B. 이게 지금 유권자 2번과 유권자 4번은 예, 똑같습니다. 선호순위가. 자, 이제 여기서도 상대적 다수결을 합시다. 그냥 투표를 해요. 그러면 뭐가 채택됩니까? 예, 당연히 C가 채택되죠. 이 네 사람의 유권자는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안에 표를 던집니다. 그러면 2대 1대 1로 예, 50% 득표율로 예, C가 채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순차적 다수결을 한번 해보죠. 먼저 AB를 붙입시다. AB. AB 어떻게 됩니까? AB 하게 되면 3대 1로 A가 이기죠. 예, 3대 1로 B보다 A를 더 좋아하는 유권자가 하나, 둘, 셋. 3번 유권자만이 B를 A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3대 1로 예, A가 채택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와 C를 붙여볼까요? 그러면 A가 남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대 2가 되죠. A와 C를 붙이면 여기서 B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B가 없다고 생각하면 B가 없고 여기 A, B가 없으면 C, B가 없으면 A, B가 없으면 C. 2대 2로 돼서 승부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B와 C를 붙여보죠.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A 대 C, A 대 B는 3대 1이죠. 그 다음에 A 대 C는 2대 2죠. 예,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B와 C를 붙여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2대 2 되죠. 2대 2. A가 없다고 생각하면 2대 2가 됩니다. 여기서 A는 B보다 우월한 대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선호관계가 이렇게 되죠. 근데 A와 C는 무차별해요. 그냥 같아요. 근데 B와 C도 같죠. 이게 가능합니까? A하고 C가 마찬가지인데 B하고 C가 동시에 마찬가지라면 A와 B도 여기서부터 도출되는 것은 A와 B도 이렇게 돼야죠. A하고 B가 마찬가지고 B하고 C가 마찬가지라면 이 논리적 결과는 A하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AC, BC가 동일하다면. 근데 아까 첫 번째 결과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이거 두 개는 서로 모순됩니다. 이 결과는 아까 우리가 5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트랜지티비티, 이행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행성이 없죠. 이 결과가. 그러니까 내부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역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전제 조건, 아까 우리가 봤던 5가지 전제 중에 하나를 해치게 됩니다. 합리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도 역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사진행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느 투표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되는 거죠. 자체 모순이 있는 불합리한 투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내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세 이상 되니까 논리적 모순이 그 내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꽁도로스의 역설의 연장선 위에서 있는 겁니다. 다음 수치를 다시 한번 보죠. 이제 조금 더 현실에 가까이 와 있는 수치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5명의 유권자와 4개의 대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재밌는 표결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5줄에 6칸의 표를 그리면 됩니다. 4대 3입니다, 이게. 둘, 셋, 넷, 5,
자, 여기서는 가로에 유권자를 씁니다. 유권자 1, 2, 3, 4, 5. 세로에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하고요. 유권자 1은 A, B, C, D 순으로 좋아합니다. 유권자 2는 A, B, C, D 똑같습니다. 유권자 3은 B, C, D, A. 유권자 4는 C, B, D, A. 유권자 5는 D, B, C, A. 자, 이건 좀 더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표를 대충 다 이제 한눈에 보셨죠?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 자체에서. 여기서 단순 다수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식으로 하면 A 후보가 당선되겠죠? 득표율 40%로. 예, 40대, 20대, 20대, 20 이렇게 해서 40% 득표율로 A 후보가 당선됩니다. 이것이 대통령 후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식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면 A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선 투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프랑스식으로. 프랑스처럼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예,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 A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A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B, C, D 중에 누군가는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권자를 5명으로 가정을 했지만 5천만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에 1,000만 명씩. 그래서 약간의 뭐 표를 잘못 눌러서 한 표라도 예컨대 B, C, D 중에 누가 한 표라도 많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겠죠. A와 더불어서. 근데 유권자의 60%가 A를 최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A는 절대로 결선 투표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최종 승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한다. 둘씩 짝지어서. A, B를 붙여보죠. A, B를 붙이면 A는 탈락되죠. 바로 탈락됩니다. A는. 그렇게 해서 계속 붙여보면 최종 승자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해 보시면 B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 B는 A가 결선 투표에서 되지 않는 이유는 최악으로 생각하는 유권자가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절대 결선 투표에서는 이길 수가 없죠. 그 대신 B는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호감도가 높죠. 예. B가 지금 전부 첫 번째 칼럼 아니면 두 번째, 첫 번째 줄 아니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성적인 지지자는 좀 적지만 대체로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저 B와 같은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둘씩 붙으면 B가 당선되게 돼 있죠. 만약 옛날에 고대 그리스 사회에 있었던 폐각투표라는 건 추방투표입니다. 추방투표. 최악부터 골라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이 중에 대통령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사람 하나를 꼽아주십시오. 그러면 압도적으로 A가 탈락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4명 남았어요. 3명. 3명 중에 또 최악의 후보를 투표해서 배제시킵시다. 이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D가 나가 떨어지겠죠? 둘 남았어요. 그때는 결선투표나 마찬가지죠. 그때는 결선투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을 고르는 거나 최선을 고르는 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C가 탈락하게 돼서 제일 먼저 A가 탈락하고 그 다음 D가 탈락하고 그 다음 C가 탈락해서 B가 남게 됩니다. 결선투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가 서로 다른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할 때 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규칙이 합리적일까요? 이 많은 규칙 중에서 어느 규칙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결론은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규칙도 어떤 형태의 절차도 모든 경우에 그것이 유권자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과로 귀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집단적 의사결정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에로우가 내린 결론인데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그것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증한 것이 아니고 몇몇의 수치를 가지고 일종의
합리적인 규칙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서 배리법적인 혹은 규律법적인 반증을 낸 거거든요. 그냥 우리 선에서는 대체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요. 조금 더 진전시켜보죠. 이 경우에 반드시 지금 단순 다수결 제도라면 A가 채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다른 규칙에 비해서 늘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규칙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도 다른 규칙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제도도 다른 제도보다 더 결함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선택 가능한 여러 제도 중에 하나이고, 언제나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과를 못 내기로는 프랑스 제도나 우리 제도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그래 우리 식대로 가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럼 단순 다수결을 하면 늘 A가 당선되느냐? 천만의 말씀. 이 선거 규칙은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규칙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표는 지금 지우면 안 되니까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 이라고 보통 언론에서는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 그 다음에 전략적 투표. 이것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떠오르면 규칙을 바꾸지 않아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치에서 살펴본 것은 언제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의 결과가 나타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결과, 누구의 대통령 당선, 어떤 정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등등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것이 늘 합리적인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라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차를 받아들이는 전제 위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파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게 명확합니다. 다른 어떤 합리적인 절차도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고 그 유권자의 뜻이 모여져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수의 지배를 승인하는 거죠. 소수파는 다수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면 안 되죠. 다수파는 이 규칙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물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파의 지배, 이것은 확고합니다. 규칙이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합리적인 규칙이 있다면 그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합리적인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에 승복해야 된다. 다수파의 지배를 승인해야 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의회의 다수파는 숫자의 힘으로 어떤 법안을 의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단상 점거하고 끌어내리고 멱살잡이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넌센스죠. 반대 토론하고 필리버스터링, 의사진행 절차 방해도 좀 합법적으로 해보고 악도 좀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너네가 나 책임져 이렇게 분명히 하고, 그러고 표결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그 의사결정을 한 다수파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나중에 다음번 선거 때.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다수파의 지배라는 것은 일부 선거규칙 혹은 의사결정 절차에 이론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확실히 우월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다수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수파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대안이 많은 표를 얻었지만, 이것은 의사결정 절차가 달랐더라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수파를 존중하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서 의사결정한 결과 내가 의사결정 권한을 다수파로서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의사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의사결정의 절차가 달랐더라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수파를 존중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불가능성 정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개 이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수파의 지배를 승인하라. 두 번째, 다수파는 소수파를 존중하라.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척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다수파의 지배도 잘 승인하지 않고 소수파의 권리도 잘 존중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합리적 기대와 전략적 투표로. 이 결과를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국민의 60%가 절대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0%를 받아서 대통령이 돼버렸네? 거부할 수 없죠. 이 규칙이 존재하는 한은 모든 유권자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선거라는 것은 소위 항구적으로 반복되는 게임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지방선거도 4년에 한 번, 계속 무한 반복되죠.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현행헌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 똑같은 양상의 게임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느 한 차례의 선거에서 이런 결과를 손에 잡아들었을 때 40%는 야 만세 그러고 60%는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항변할 길이 없죠. 실제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36%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의 득표율을 합치면 그것이 55%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 55%는 그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암담했겠죠. 예, 운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도 그때 울었는데 그날 밤에 하도 분해서 그 죽고 다치면서 싸워가지고 감옥 가면서 직선제를 부활시켜 놨더니 12.12 군사반란과 5.18 쿠데타의 제2인자가 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먹어버렸어요.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12월 17일 1987년. 예.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죠. 그 비슷한 상황. 그럼 유권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바보들 단일화 좀 하지. B와 C가 단일화하면 그냥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단일화를 안 해요. 정치인들은 자기 또 야심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조처를 할 방법이 있어요.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또 똑같은 후보들이 나와서 똑같이 붙었다고 해봐요. 그리고 A가 집권해서 5년 하는 동안 계속해서 A를 지지했던 사람은 만세 자기 지지층에 충실한 정책을 계속 폈거든요. 부자 세금 깎아주고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지지층을 유지를 했어요. 나머지는 와 망했다. 지난번에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갈자. 그랬는데 5년 전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또 다 나왔네.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4번 출마하셨고요. 예, 이회창 국민중심당 총재께서는 3번 출마하셨고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역시 2번 출마하셨고요. 그렇죠. 이회창 총재는 다음에 또 나오실 것 같고. 예, 권영길 민노당 후보도 3번 나오셨잖아요. 다음번에 또 나오실지 모르죠. 실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권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BCD가 연합해가지고 이게 DJP 연합 같은 겁니다. 그게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김정필 씨와 김대중 씨가 손잡고 연합정권을 탄생시켰죠. 그게 연합입니다. 정치인들이 저기서 B와 C가 연합할 수 있죠. 또는 D까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DJT 연대입니다. DJ, JP, 그리고 포항제철, 박태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태준, ST자를 해서 DJT 연대라고도 말을 했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영리한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연합을 하죠. 우리 각자 야당을 하느니 연합해서 정권을 잡아서 나눠 먹자.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선거를 다시 하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단임제지만 또 뭐 그렇지 않다고 가정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후보로 나왔는데 또 똑같은 사람이 생김새만 다르지 생각은 똑같은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이런 결과를 뻔히 예측할 수 있으면 유권자들은 단일화를 하라고 아우성을 치겠죠. 야, 너 그거 좀 합쳐서 나와봐. 선거 교체 좀 하게. 근데 이제 저 대통령 후보들도 딸린 식솔이 많잖아요. 다음번 총선 때 공천도 줘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선거자금 모아서 또 위세를 한번 과시해야 다음 총선 지방선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죠. 보나마나 이 선거는 A가 이긴다.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지지율이 40대 20대 20이더라. 40대 20대 20, 20대 20. 뻔하게 A가 되지 않냐.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야 누구 찍을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B가 낫지 않냐? B가 보면 대부분 호감도가 높잖아요. B가 호감도가 높으니까 술자리에서 막 술 먹다 보면 야 그래도 딴 놈 시켜야 되면 B가 낫지. B 괜찮잖아. 그러면 그래 B는 나쁘진 않아. 이렇게 여론이 모여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C나 D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절대 A를 대통령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B 쪽으로 확 밀어버려요. B 쪽으로. 그럼 B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전략적 투표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컨대 A 후보가 이런 사실을 눈치챘어요. 시중 여론이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B 쪽으로 막 온단 말이에요. B 쪽으로 막 모여요. 근데 이제 D가 말을 안 듣고 C나 D가 말을 안 듣고 사퇴하면 좋은데 사퇴 안 하고 계속 버팅겨요. 그러면 B는 C와 D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C 찍으면 A 좋은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C를 찍으면 A 좋은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탄핵당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좋은 일을 시킵니다. 그 멘트 때문에 탄핵당했잖아요. 사실상. 그게 이런 상황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들은 실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무수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A가 A 입장에서 보게 되면 B, C, D가 다 출마해줘야 되니까 B가 호감도가 높은 유력 후보니까 C, D를 사퇴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후원자를 가장해서 큰 손들을 C하고 D한테 막 보내죠. 정치 후원금 100억 원, 200억 원 막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온라인으로 쏴주고 뭐 오프라인으로 갖다주고 이러면 C나 D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지율은 20%로 비슷비슷하지만 왜 이렇게 후원금이 많이 모이는 거야? 내가 지지율이 높은가 봐. 여론조사 뭡니다. 이래서 끝까지 고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B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C와 G나 D가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사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갖고 동지 우리 연합합시다. 얼마면 되겠어? 그럼 지금까지 선거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뭐 앞으로 나도 묵고 살아야 되니까 한 100억 좀 주시죠. 이러면 100억 주면 사퇴하는 겁니다. 지지선언하고. 그 선거법으로 못하게 돼 있죠. C나 D가 B를 지지선언하고 사퇴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돈 들어간 거 전부 보상받고. 그런 방식도 있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보 매수죄 선거법에 있죠. 후보 매수죄. 야, 너 사퇴하면 10억 줄게. 실제 그렇게 해서 구속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간단한 숫자표는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여줘요. 유권자의 선호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략적 투표도 가능하고 후보들 사이에 전략적인 동맹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매수, 공작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를 모두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까지가 전부 매수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선거법과 우리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연합할 때 그것은 정당하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선택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좀 말이 되나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 투표까지 봤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선거 이야기가 좀 색다르죠? 이렇게 보니까. 예, 색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유권자들을 상정을 했는데 실제 의사결정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것은 전국 동시선거, 4대 전국 동시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원 선거. 이 네 선거에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또는 국민투표. 국민투표에 참가하게 되죠. 국민투표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87년도에 헌법 개정할 때 한 번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 얘기했을 때 될 뻔했는데 안 됐고요. 국민투표를 하면 위헌이라고 그래서 못했죠. 앞으로도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표결행위는 다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다 바쁘죠.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고 영어 공부해야 되고 학점 따야 되고 취직 준비해야 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연애도 해야 되고 PC방에 가서 게임도 해야 되고 당구도 쳐야 되고 바쁘잖아요. 또 어른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다 바쁘잖아요. 접대도 해야 되고 바빠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 국가 일을 의사결정할. 그래서 대신 대표를 뽑아놓고 우리 도시의 일은 시의원, 구의원들 또 시장이 하고 나라 일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행정부 일은 대통령이 하라고 다 뽑아서 권한을 위임해줬습니다. 일상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은 보통 늘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유권자 1, 2, 3, 4는 정당 1, 정당 2, 정당 3, 정당 4. 그죠? 그럼 대안 ABC는 원안, 정부안, 수정안, 재수정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유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표결행위,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 볼까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간단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략적 투표의 하나인데 이것이 가장 국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주 발견되는 집단적 의사결정 형식이고 이것은 되게 국민의 뜻과는 늘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이제 롤링이라는 건데요. 직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나무 굴리기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고받기, 주고받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네 줄과 세 칸. 여기 이제 정당으로 하죠. 정당 1, 정당 2, 정당 3이 있고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 A가 있고 B가 있고. 국회에 지금 어떤 프로젝트 2개가 제출돼 있어요. 이게 한반도 대운하일 수도 있고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한반도 토끼꼬리 0일 만에 토끼꼬리하고 그 등 부분에 다리를 연결하는 1조 몇천억 원짜리 사업이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0일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동해안이고 토끼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0일만입니다. 여기 다리를 넣는다는 거죠. 왜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7번 국도가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데 다리를 넣는데요. 여하튼 그게 1조 5천억인가 들어간다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돈 쓸 곳을 찾아봐도 달리 돈 쓸 곳을 발견을 못했는지 저 다리를 놓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대운하를 방불케 하는 창조적인 사업. 하여튼 이런 다리를 넣는 걸 수도 있고요. 그죠? 하여튼 무엇이든 여하튼 프로젝트 A와 프로젝트 B가 와 있어요. 이 프로젝트 A에서 얻을 수 있는 각 정당의 이익과 손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찬성 반대를 한다고 합시다. 정당 1번은 찬성, 2번은 반대, 3번도 반대. 프로젝트 B에 대해서는 반대, 정당 1번은 여긴 찬성,
반대. 예. 3번 정당은 매사에 반대만 해요. 예. 실제로 그런 당도 있죠. 다 반대하는 당. 그리고 이제 정당 1과 정당 2는 각각 다른 걸 찬성해요. 그리고 상대당이 찬성하는 건 반대합니다. 흔히 보는 상황이에요. 정당 국회에서는. 이 표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당들의 의석이 비슷비슷하다고 가정을 하죠. 각각 3분의 1씩 의석을 가지고 있다. 또는 뭐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약하게 가정을 해도 되고요.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수가 안 된다. 이렇게 가정하면 단독으로는 통과 못 시켜요. 그러면 프로젝트 A를 표결에 붙이면 1대2로 부결. 부결이죠? B도 표결에 붙이면 1대2로 부결. A도 B도 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부결시키면 바보들이죠.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수석 부대표들이, 정책위 의장들이 만나죠?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셋이 앉아서 해보니까 옥신각신만 있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당 1번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2번 정당의 정책위 의장하고 저녁 약속을 하죠. 예, 모 호텔 일식집에서 만납시다. 밥값은 제가 쏘죠.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이 정당 1번이 프로젝트 A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표가 50만 표라고 가정해요. 또는 얻을 수 있는 이익, 정치적 이익을 수치로 표현할 때 50 정도 이익을 본다고. B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죠. 그냥 단순 수치입니다. 정당 2번은 A 프로젝트는 자기들이 20 정도 손해를 본다. B 프로젝트는 50 이익을 본다. 3번 정당은 둘 모두에서 20 정도 손해를 본다. 이렇게 가정하죠. 그러면 프로젝트 AB가 다 안 되면 정당 1과 정당 2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정당 3번은 뭐든지 다 반대해야 됩니다.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둘 다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어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이 3번 정당의 현재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당의 원내대표 또는 뭐 정책위 의장, 수석 부대표, 뭐 사무총장 누가 됐든 3번 정당하고 만나서 저녁밥을 쏘죠. 양주도 좀 곁들여서 한잔하고. 그러고 나서 둘이 계산을 합니다. 야, A도 통과시키고 B도 통과시키면 나 여기 20 손해보지만 50 이익 보니까 네트로 하면 30 이익이고 너도 마찬가지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1번 정당의 사무총장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B에 찬성해 줄 테니까 니들도 A 프로젝트에 찬성해 줘.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1번 정당과 2번 정당은 각각 30 정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 3번 정당의 피해는 40으로 늘어나겠죠.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일 수도 있나요? 그렇겠죠. 수치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 30, 30 이렇게 해놓으면 사회 전체로 마이너스가 나겠죠. 수치를 어떻게 하냐에 다른데 이것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정당 1번과 정당 2번의 이익을 준다는 건 확실해요. 둘이서 만나서 좋아. 원래 우리 반대지만 찬성해줄게. B에. 그리고 2번 정당에서는 프로젝트 A 우리가 반대지만 찬성해줄게. 그렇게 해서 둘이 꿍짝꿍짝해서 둘 다 2대1로 가결되죠. 표결하면. 이렇게 합의하면. 이것이 협상입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로그롤링, 주고받기라고 그럽니다. 이제 옛날 일인데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88년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총재의 평민당이 제1야당, 그리고 이제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이 제2야당, 그리고 이제 김정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제3야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이 제1당, 그러나 과반수는 안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국회가 예산심의를 시작합니다만, 각각의 정당들이 전부 지역당이죠.
예, 평민당은 호남당, 통일민주당은 영남당, 그것도 PK당, 부산 경남당 주로. 그리고 이제 김정필 씨의 신민주공화당은 충청도당. 각각 자기 지역에 수건 사업이 있어요. 뭐 도로가 됐든 항만이 되었든 공단이 되었든 뭐든. 갖고 와서 하자니까 다 다른 지역 거 반대지. 그럴 거 아니에요. 4개 당이 있는데 각각 다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 것만 찬성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개수조정 소위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5명이 딱 남습니다. 5명이. 예결위원장, 그 다음에 각 사당의 간사. 이렇게 5명이 밀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밤잠을 자지 않고 개수조정을 합니다. 그때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야, 충청도 여기 저 천안에 뭐 하는 거 해주면 우리도 목포에 뭐 하는 거 해줄게. 또 이제 목포에 하는 거 봐주면 우리 경남 김해에 뭐 하는 거 봐줄게. 이렇게 서로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이 국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뒷전이고, 여하튼 그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정당들이 그 지역에서 지배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역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가져가기 위해서는 되는 사업이든 안 되는 사업이든 여하튼 사업을 만들어서 국회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원래는 표결하면 전부 다 부결이지만 각각 나눠 가지면서, 예, 민정당도 TK당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나눠 가질 때, 야, 너거는 의석이 우리 반밖에 안 되면서 맘먹자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오가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집권당의 예결위 간사가 계약서를 딱 꺼내죠. 그래서 뭐 요거는 전부 만장일치로 하기로 한다. 사인해라. 예, 그렇게 합니다. 그때 굉장히 영리한 어떤 분이 다 사인을 하고 나서 자기만 남았는데, 주세요, 제 사인할게 하고 쓱 꺼내서 여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딱 집어넣고 나가버리는 거죠. 제대로들 해요. 삐끗하기만 해봐. 기자들한테 돌려버릴 테니까. 예,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사인이 든 합의서를 딱 꾸며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예. 그 합의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 예산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만약 그 합의서를 언론에 흘려버리게 되면, 나만 서명 안 했다, 나머지 세선 나쁜 놈이다, 이렇게 국가 예산을 놓고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고 갖고 간 것은 아니고, 예, 최종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걸 확보한 거죠. 그리고 공갈치는 겁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권력투쟁 내지 이권투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국회고, 국회에서는 이런 방식의, 좋게 말하면 협의, 협상에 의한 절충, 상생, 예, 나쁘게 보면 협잡, 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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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이런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미 각국의 학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그 동네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전반부에 준비한 내용인데요. 그냥 여러분이 이 선거, 정당, 국회 이런 것을 관찰할 때 저것이 그냥 엉터리로 저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저게 저렇게 가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쉬고, 휴식이 끝나고 나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정당 간 경쟁 모델, 아주 간단한 흥미로운 모델들이니까요. 그걸 함께 좀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